미국을 알아가는 시간 아메리카노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아메리카노 진행과 뉴스 해설을 맡은 외신 큐레이션 매체 뉴스페퍼민트 편집장 송인근입니다. 아메리카노와 함께 미국 뉴스 읽기, 오늘 그 첫 번째 뉴스 해설 시간인데요. 이번 시즌에는 다양한 미국 뉴스를 맥락과 해설을 곁들여서 함께 읽어볼 생각입니다. 유튜브에도 저희가 영상을 이제 올리는 만큼 자료화면이나 또 참고하면 좋은 기사 링크 등 도움이 될 만한 자료들을 함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뉴스는 미국 민주당의 새로운 대선 경선 일정입니다. 지난해 말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의 최고 의결기구죠. 민주당 전국위원회 DNC에 편지를 보냅니다. 우리 경선 일정 좀 바꿉시다 라고 제안을 했는데 DNC가 이 제안을 받아들여서 2024년에 민주당은 새로운 대선 경선 일정을 따르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바뀐 경선 일정이 구체적으로 어떤지, 그러니까 일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조 바이든 대통령은 왜 멀쩡하던 일정을 바꾸자고 제안했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에 대한 반론은 없는지 순서로 오늘 한번 뉴스를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이오와 코커스 기억하시나요? 미국 정치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또 아메리카노의 애청자분들이라면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저희가 2020년 민주당 대선 경선 일정이 어땠는지를 잠깐 살펴볼게요. 첫 번째, 그 첫 테이프를 끄는 게 아이오와였습니다. 아이오와에서 코커스가 열렸고, 그 다음 주에 2주차에 뉴햄프셔에서 두 번째 경선, 프라이머리로 치면은 첫 번째 프라이머리가 열립니다. 그리고 네바다, 사우스캐롤라이나 순으로 경선이, 그 초반 경선이 진행이 됩니다. 아이오와, 뉴햄프셔, 네바다, 사우스캐롤라이나. 이 일정은 공화당도 마찬가지예요. 공화당과 민주당이 경선을 보통 같은 일정으로 이렇게 치르거든요. 그런데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에 제안한 새로운 일정에 따르면 이게 완전히 바뀌는데, 네 번째에 있던 사우스캐롤라이나가 첫 번째 1번 타자로 올라옵니다. 그 다음에 뉴햄프셔와 네바다주가 2주차에 동시에 경선을 치르고요. 3주차의 네 번째 주로는 이 선발대 명단에 없던 조지아가 올라오고, 4주차의 다섯 번째 주로 미시건이 올라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아시다시피 아이오와는, 원래 1번 타자였던 아이오와는 아예 이 초반 그 주들 그룹에서 아예 빠져버렸죠. 그냥 1번 타자 자리만 내준 게 아니라 선발대 명단에서 아예 빠져버린 겁니다. 그렇다면 조 바이든 대통령은 왜 멀쩡히 잘 굴러가던 일정을 바꾸자고 한 걸까요? 바이든 대통령이 이 내용을 두고 기자회견을 하거나 인터뷰를 하진 않았는데, 대신 민주당 전국위원회에 보냈던 편지 내용이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걸 보면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오랫동안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이었던 흑인 유권자들이 경선 과정에서 뒷순위로 밀려서 제 목소리를 낼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건 심각한 문제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민주당의 중요한 유권자들이 경선에서 더 큰 목소리를 더 일찌감치 낼 수 있게 해줘야 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풀어보면은 아이오와는 특히 인종 구성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아이오와에는 백인이 너무 많은데, 실제로 2020년에 민주당 경선에 투표한 유권자들의 인종 그 분포를 보면은 아이오와와 그 다음 주 뉴햄프셔에서도 그 투표한 유권자의 90% 이상이 백인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우스캐롤라이나,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에 1번 타자를 올리자고 제안한 사우스캐롤라이나의 경우에는 2020년에 투표한 유권자의 60%가, 민주당 경선에 투표한 유권자의 60%가 흑인입니다. 그러니까 백인이 많은 게 그 자체로 당연히 문제인 건 전혀 아닌데, 미국에서 백인이 다수 인종이니까 바이든 대통령의 생각은 민주당은 특히 다양한 인종, 다양성을 대변하는 정당이고, 실제 지지 기반도 인종, 성별, 교육 수준을 포함해서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지지하는 정당인데, 그 민주당의 상징적인 첫 번째 경선을 백인이 너무 많은 아이오와에서 치르는 거는 이제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또 다른 이유는 아이오와가 갈수록 레드 스테이트로 변해버리고 굳어져 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에서는 90년대, 80년대, 90년대부터 미국 TV 그 방송사에서 선거를 중계를 할 때 미국 지도를 이렇게 놓고 공화당을 지지하는 주는 보통 빨간색으로 표시를 하고요.
민주당을 지지하는 주는 파란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화당이 인기가 많은 주, 공화당이 보통 승리하는 주는 레드 스테이트, 민주당이 승리하는 주는 블루 스테이트 이렇게 부르는데, 민주당의 상징적인 첫 번째 경선 일정, 경선을 소화하는 주 이 아이오와가 가면 갈수록 사실상 이제 민주당이 웬만해서는 본선에서 이기기 힘든 공화당 지지 성향이 뚜렷한 주로 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 경선인데 우리 좀 흥행몰이도 해야 되고 하는데 너무 레드 스테이트인 아이오와에서 첫 번째 경선을 하는 건 이제 시대에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3년 전에 지난 2020년 대선 경선에서 아이오와 코커스에서 표를 집계하는 과정에서 말 그대로 대참사가 벌어졌습니다. 민주당 경선에 참여한 유권자들은 10만 명이 채 안 됐는데 몇만 명 수준의 표를 모아서 집계해서 누가 이겼다고 발표하는데 3주 넘게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자칫하면 민주당 경선 자체가 처음에 이제 흥행에 찬물을 끼얹을 뻔 했는데, 물론 이제 지금 자세히 설명하긴 어렵지만 코커스 방식이 프라이머리, 저희가 아는 흔히 그냥 투표해서 투표 결과를 집계해서 승리 순서를 누가 1등이고 누가 2등이다를 밝히는 프라이머리보다 코커스가 이제 표를 집계하기에 좀 더 복잡한 방식이긴 합니다. 그래도 10만 표가 뭐 그렇게 많은 표가 아닌데, 선거 관리하는 차원에서 보면은 이걸 집계하는데도 이렇게 너무 낡은 방식 때문에 또 기술적으로도 너무 옛날 그 방식을 쓰다 보니까 아이오와에서 그런 대혼란이 벌어져서 이번 기회에 아이오와를 이제 1번 타자에서 좀 내리고 좀 뒤로 미루자는 주장을 바이든 대통령이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바이든 대통령의 제안에 대한 반론을 살펴보기 전에 아이오와가 어쩌다가 1번 타자, 왜 미국에서 첫 번째 경선, 첫 번째 코커스는 아이오와에서 하게 됐는지 그 연원을 잠깐 살펴보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원래 그 전까지는 경선이라고 해도 저희가 아는 것처럼 유권자들이 뭐 투표를 해서 그 뜻을 반영해서 후보를 추대하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후보를 추대했을까요? 주별로 뭐 소위 주당 위원장이라고 할까요? 그 파리 버스들이 있어요. 그 보스가 지명하는 후보가 선택을 받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아이오와주에서는 내가 볼 때 뭐 이 후보가 괜찮을 것 같으니까 이 후보를 우리 밉시다, 이 후보한테 표를 줍시다 라고 보스가 정하면 그냥 따르는 방식이었던 거예요. 다분히 비민주적인 구조였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1968년에 민주당 경선에서 그런 방식으로 당심과 꽤 동떨어진 당시 부통령이었던 휴버트 험프리 후보가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됩니다. 그랬다가 본선에서 공화당의 리처드 닉슨 후보에게 참패를 하고 말아요. 그래서 유권자들이 봐라, 당심 이렇게 무시하고 언제적 방식으로 파티 보스가 그렇게 지명하는 방식으로 했다가 이렇게 지지 않았느냐, 이제야말로 개혁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목소리가 높아졌고, 그래서 좀 더 민주적으로 당원과 유권자의 의견을 반영해서 그 대선 후보를 추대하기로 합니다. 근데 그거랑 아이오와가 1번 타자가 된 거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이오와는 코커스 방식을 채택하기로 했기 때문에 근데 그러면 우리 표를 집계하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려. 그러니까 우리 전당대회 전까지는 우리 주에서 누구를 뽑기로 했는지 알려줘야 되니까 좀 넉넉하게, 시간 여유를 넉넉하게 둬서 좀 앞에 시작할게, 양해 좀 해줘 라고 했고, 민주당 전국위원회와 뭐 다른 주들이 그러세요 그럼 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이오와가 1번 타자가 된 겁니다. 뭐 대단한 이유가 있었던 건 사실 아니죠. 다만 그때는 지금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문제, 그러니까 인종 구성이 뭐 문제가 되지도 않았고, 그땐 지금보다 훨씬 더 백인이 더 많은 나라였으니까요. 백인의 그 인구 비중이 높은 나라였으니까요. 그 다음에 그때는 사실 어떤 주가 먼저 하느냐, 그런 순서 자체에도 큰 의미를 두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그랬다가 4년 뒤, 그래서 1972년부터 이제 이런 방식이 경선을 이제 순서대로 주별로 돌아가면서 투표를 해서 후보를 추대하는 방식이 굳어졌는데, 정착이 됐는데, 1970년에 지미 카터라는 당시로서는 듣보였던 후보와 또는 2008년에 버락 오바마, 마찬가지로 아이오와 코커스가 치러지기 전까지만 해도 전국적으로 지명도가 전혀 높지 않았던 버락 오바마 같은 후보가
아이오와에서 깜짝 돌풍을 일으켜서 민주당의 말 그대로 초반부터 승기를 잡고 민주당 후보가 되고 대통령까지 당선되는 뭐 이런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아무튼 아이오와가 1번 타자가 됐던 게 뭐 어떤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지적했던 문제가 그 당시에는 이제 없었던 거예요. 오히려 1968년에 드러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세웠던 꽤 괜찮은 해법을 뭐 이제 적용한 결과 아이오와가 1번 타자가 돼서 지난 50년간 뭐 그렇게 경선이 진행이 됐던 겁니다. 자, 그럼 바이든 대통령이 경선 일정 순서를 좀 바꾸자고 한 제안에 대한 반론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좀 믿고 걸을 만한 좀 센세이셔널한 그냥 좀 선정적인 반론, 하지만 많이들 나오는 반론들을 하나 짚고 넘어가자면은 3년 전에 아이오와 코커스, 그러니까 3년 전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사실 초반에 엄청 고전했거든요. 아이오와 뉴햄프셔, 네바다에서 잇따라 참패를 합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언론에서는 바이든 이대로 끝나는 거 아니냐라는 뭐 말이 나올 정도였는데 사우스캐롤라이나, 당시 네 번째였던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바이든이 압도적으로 그 지지를 받으면서 1등이 되고 그때 이제 잡은 승기를 끝까지 유지해서 민주당 후보가 되고 본선에서 이제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과 맞붙어서 승리해서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경선 일정을 수정하자는 제안에 대해서 뭐야 바이든 너 살려준 사우스캐롤라이나한테 일종의 보은 뭐 논공행상 차원에서 이렇게 혜택을 주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이거는 사실 뭐 근거가 딱히 없어요. 근거가 빈약해서 뭐 믿고 걸러도 아메리카노를 시청해주시는 아메리카노를 청취해주시는 분들이라면은 뭐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만한 반론인 것 같고요. 좀 더 타당한 반론들, 일리 있는 반론들을 몇 가지 살펴볼게요. 먼저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지미 카터나 뭐 2008년에 버락 오바마처럼 동화 같은 스토리를 써내려가서 깜짝 돌풍을 일으켜서 진짜 전국적인 스타가 돼서 그 길로 대통령까지 되는 이런 동화 같은 스토리를 쓰기에는 사우스캐롤라이나가 아이오와보다 면적도 넓고 인구도 많고 그 다음에 좀 조직표가 있어야지만 승부를 할 수 있는 주라서 특히 흑인들의 조직표, 그러니까 기존의 지지 기반이 좀 있어야 되는 기성 정치인한테 유리한 주가 사우스캐롤라이나입니다. 그래서 아이오와에 비해서 이런 동화 같은 스토리를 써내려갈 수 없으니까 그게 또 문제라면 문제 아니냐 이런 반론이 있고요. 아이오와와 뉴햄프셔가 첫 번째, 두 번째 이 경선을 치르는데 아이오와와 뉴햄프셔가 뭐 지금까지 킹메이커 역할을 소위 했던 건 아니다. 오히려 킹메이커는 세 번째, 네 번째, 특히 네 번째에 있던 사우스캐롤라이나가 해온 경우가 많다. 그래서 사우스캐롤라이나의 발언권이, 그러니까 조 바이든 대통령이 우려하는 대로 지금 이미 발언권이 작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반론이 있는데 이걸 좀 살펴보면은 예를 들어서 1992년부터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승리한 민주당의 경우 민주당 경선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승리한 후보가 예외 없이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됐습니다. 단 한 번의 예외가 2004년이었는데 2004년엔 존 에드워즈라는 후보가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1등을 했는데 에드워즈는 고향이 사우스캐롤라이나예요. 그러니까 고향 버프를 일종의 받았던 거죠. 그러니까 전국적으로는 이제 뭐 후보가 될 만한 그런 역량은 그때 없었던 선거였고요. 그러니까 아이오와와 뉴햄프셔는 오히려 초반에 경선 초반에는 너도 나도 대통령 할래 하면서 막 중구난방인 형국이거든요. 근데 아이오와 뉴햄프셔를 거치면서 이게 후보들이 좀 걸러집니다. 속간해져요. 그러고 나서 그러니까 그 역할로서 그 역할만 해도 아이오와와 뉴햄프셔가 어떤 의미가 있다는 거죠. 1번 타자, 2번 타자가. 그 다음에 정말 이제 좀 걸러진 후보들 가운데 누구한테 힘을 실어주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제 영향력이자 발언권인데, 그렇게 보면은 사우스캐롤라이나가 이미 굳이 1번 타자로 가지 않아도 충분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라는 반론이 있고요. 2008년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듣보 후보에서 그 떠올랐던 그 과정을 잠깐 더 살펴보면은 사실 전혀 뭐 전국적으로는 인지도가 없었던 버락 오바마라는 젊고 되게 뭐 유능한 정치인이지만 전국적으로 인지도는 없었던 오바마가
아이오와에서 깜짝 돌풍을 일으키면서 1등을 합니다. 그러면 사우스캐롤라이나 유권자들, 대부분 흑인 유권자들은 당연히 그때까지는 아직 흑인 대통령이 미국 역사에 없었으니까 될 만한 정치인이 있으면은, 될 만한 흑인 정치인이 있으면 밀어주고 싶지만 자신이 없잖아요. 그 다음에 전국적으로 너무 동떨어진 소리를 하면은 아우 거봐 흑인 유권자들이니까 흑인한테 몰표 주네 이런 소리는 또 듣기 싫으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는데 아이오와에서 백인이 열의 아홉인 아이오와에서 오바마를 밀어주네? 얘 될 만하겠다 하니까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정말 오바마한테 압도적인 몰표를 몰아주면서 오바마한테 그 승기를, 진짜 바람을, 그 돌풍을 이제 태풍으로 만들어줬거든요. 이게 가장 큰 발언권이고 영향력이 아니면 뭐냐라는 거죠. 만약에 사우스캐롤라이나가 1번 타자였다면은 괜찮아 보이는 흑인 정치인이 있어도 또 확신을 갖지 못해서 오히려 표를 주지 못했을 거다라는 굉장히 일리 있는 반론과 지적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선 일정을 바꾸는 게 대통령이 이렇게 하자고 했다고 전국위원회에서 승인했다고 그렇게 쉽게 일사천리로 척척 진행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면은 미국은 연방제 국가잖아요. 그래서 주마다 다 사정이 있다고 하면은 그 사정을 다 들어줘야 되고 그걸 맞추기가 굉장히 힘든데, 두 군데만 예로 들어볼게요. 아이오와에 이어서 뉴햄프셔, 그 두 번째 경선으로는 뉴햄프셔지만 아이오와는 코커스니까 전국적으로 프라이머리로는 첫 번째 프라이머리를 여는 뉴햄프셔라는 주가 있습니다. 그 보스턴 위에, 매사추세츠 위에 동북부 뉴잉글랜드에 있는 뉴햄프셔 주는 주법에 전국에서 프라이머리 가운데는 뉴햄프셔가 반드시 첫 번째 프라이머리를 열어야 한다는 내용을 주법에다 넣어놨어요. 아니 그런 걸 법에다 넣어놔 라고 할 수 있지만 미국은 연방제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 주법이 그렇다면은 주에서는 주법을 철저히 지키는, 주법이 연방의 법보다 우선시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게 있고, 또 다른 주로 조지아주가 있는데 공화당과 민주당이 대부분 그 경선 일정이 다 맞물려 있거든요. 같은 날 치르는데 그 경선 일정을 같은 날 치르는 게 규정 또는 관행이라서 함부로 바꿀 수 없다라고 하는 주가 있어요. 그럼 그거를 누가 결정하느냐? 그 최종 권한도 연방 민주당 전국위원회가 하는 게 아니라 각 주의 주무장관이 경선을 치릅니다. 기본적으로 경선을 관리하고 감독하고 관장합니다. 근데 공화당 같은 경우는, 조지아주 같은 경우는 주무장관이, 그 선관위원장 역할을 하는 주무장관이 공화당이거든요. 공화당의 그 라핀스버거라는 그 주무장관이 바이든 대통령이 경선 일정을 바꾸자고 제안했고 민주당 전국위원회가 그걸 승인했다는 뉴스를 보고 나서 근데 조지아는 내가 날인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할 건데 공화당하고 민주당도 경선 일정 맞춰서 해야 하는데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어떻게 될지는 아직 안개 속의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자, 바이든 대통령도 사실 이런 점들을 잘 알았는지 사실 퇴로를 열어놨어요. 그 퇴로가 뭐냐면은 2024년부터 경선 일정을 앞으로 50년, 100년 이렇게 합시다 라고 제안을 한 게 아니라, 일단은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하는 게 더 괜찮을 것 같은데 2024년에 이렇게 해보고 4년 뒤에는 그때 가서 좀 어땠는지 상황을 보고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일정을 이야기해봅시다 라고 좀 퇴로를 열어놨어요. 다만 지금 이제 바이든이 과연 재선에 도전할지, 또 건강은 괜찮을지, 또 부통령 사실 인기가 많이 없는 카말라 해리스는 그대로 갈 것인지 이런 걸 두고 잡음 아닌 잡음이 민주당 안팎에서 나오는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먼저 이제 경선 일정을 조정하자는 논의를 좀 이제 전략적으로 던졌고요. 그에 대한 찬반 논란이 또 계속되고 있어서 오늘은 먼저 이 이야기를 한번 다뤄봤습니다. 핵심은 바이든 대통령이 과연 의도한 대로 경선이 치러질지, 경선 일정이 그렇게 정해질지, 그렇게 되더라도 더 깊이 의도한 대로, 그러니까 사우스캐롤라이나의 더 다양한 유권자들한테 더 많은 그 발언권을 주자, 그 사람들의 표심을 더 많이 반영을 하자라는 그 의도가 진짜 반영이 될지, 그렇게 원하는 대로 될지. 왜냐면은 정책이든 제도든 항상 unintended consequence라고 하죠. 그러니까 의도치 않은 결과가 일어나서 엉뚱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의도가 아무리 좋았더라도 원하는 것과 상당히 동떨어진 결과가 나올 수 있어서 그게 과연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중간 선거가 끝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다음 경선 일정을 둘러싸고 이제 투닥투닥 하고 있는 걸 보면은 미국은 정말 이 선거판이 마치 상설 매장처럼 항상 열려 있는 그런 나라인 것 같습니다. 아메리카노 청취자 또 구독자 여러분들도 그래서 그러면 2024년 대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건데 사실 궁금하시죠? 그 이야기는 오늘 저 혼자 말고 아메리카노 이번 시즌 이제 첫 번째 전문가 인터뷰 시간에 다음 시간에 제 짝꿍 유혜영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뉴스 해설 어떠셨는지 또 질문,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이제 저도 유튜브를 하게 됐으니 저희도 이런 거 해야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아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